자, 이번 시간에는 인슐린 요법과 관련된 문제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저혈당이에요. 당뇨병 환자의 저혈당 반응은 인슐린의 과량 투여, 식사 거르기, 너무 많은 양의 운동 등으로 올 수가 있어요. 혈당치가 50 이하가 되면 중추신경계 활성을 억제하는 증상, 즉 두통, 시야장애, 공복감, 졸림, 어지러움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의식 수준 저하, 이상행동, 경련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심하면은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죠. 두 번째는 조직 비후나 위축, 같은 부위에 계속 주사할 때 발생할 수가 있고, 조직 비후는 인슐린 종양이라고도 하죠. 주사 부위의 피하 조직이 두꺼워지는 것을 말하고, 피하 지방의 위축인 리포디스트로피, 지방 이상증은 주사 부위의 피하 지방이 상실되거나 함몰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조직이 일단 손상되면 부위가 치료될 때까지 새로운 부위에 주사를 놓아야 하겠죠. 손상된 부위에 계속 주사하는 경우에는 흡수가 잘 안 되어서 용량을 늘리게 되며 늘린 양을 정상 조직에 주사하면 저혈당 반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인슐린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인슐린 요법 중에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 인슐린이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단백질 성분에 예민한 사람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혹은 주사를 놓기 전에 사용된 알코올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초래될 수가 있고, 인슐린은 피하 조직으로 충분히 깊게 투여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국소적인 알레르기 반응은 자주 올 수가 있어요. 가려움증, 발적, 주사 부위의 화끈거림. 반면에 전신적인 알레르기 반응은 드물죠. 이러한 국소적인 반응이 인슐린 요법 후 한 달에서 3개월, 한 3달 정도에 저절로 없어질 수가 있고, 소량의 항히스타민제로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슐린 저항이에요. 이러한 인슐린 레지스턴스가 있는 환자는 당뇨병의 조절을 위해서 하루에 100단위 이상의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항의 원인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혈액 내 인슐린에 기량작용을 하는 특수한 물질이 있거나 혹은 인슐린을 파괴하는 항체가 혈액 내에 순환하고 있을 때 이러한 레지스턴스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슐린에 저항이 있는 환자일 경우에는 면역 반응 때문에 인슐린을 계속적으로 투여하기보다는 간헐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좋고, 이 저항하는 정도에 따라서 인슐린을 조절을 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가 소모기 효과예요. 자, 이 부분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소모기 이펙트라고 하고 소모기 현상이라고도 부르는데, 인슐린 과용량으로 인한 저혈당에 대한 반사 효과를 말합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전날 저녁에 인슐린 과다 투여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데, 급격한 저혈당은 인슐린과 반대작용의 호르몬인 콜티졸이나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결과적으로 지방 분해와 당원 분해로 인한 포도당 신생이 증가됨으로써 이른 아침 혈당이 올라가는 반동성 고혈당 상태가 되는 거예요. 원인을 살펴보면 적절한 칼로리의 섭취가 없는 상태에서 운동하는 경우, 아침 검사 시 계속적으로 높은 혈당으로 인해서
과량의 인슐린을 투여하게 되어서 올 수가 있어요. 저녁 인슐린의 양의 과다 주사는 새벽 2시 사이, 4시에서 4시 사이가 되면 저혈당이 일어납니다. 다음날 아침 7시에 반동성 고혈당을 일으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혈당 검사를 새벽 2시에 하는 것이 이러한 원인을 구분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새벽 혈당이 50에서 60 이하이면 아침 7시에는 혈당이 180에서 200으로 반동성 고혈당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소모기 현상에 대한 조치는 취침 전에 인슐린 투여량을 줄이거나 자기 전에 간식을 줌으로써 소모기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알아두셔야 되죠. 경구 혈당 강화제. 2형 당뇨병 환자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경구 혈당 강화제를 사용을 하는데 혈당 강화제 종류가 작용 기전에 따라서 이제 4가지로 구분이 되죠.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직접 자극하는 설포닐 유레아계, 둘째, 간에서 포도당 신생을 억제하는 바이구 아나이드계, 메프로민이 대표적이죠. 셋째, 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억제하는 포도당 분해 효소인 알파 글루코시데이즈 억제제, 알파 글루코시다제 이니비터. 넷째, 말초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티아졸리디네디온.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경구형 혈당 강화제는 40세 이상, 케톤산증의 병력이 없는 사람, 일일 인슐린 사용량이 40유니트 이하로 조절되는 경우, 당뇨병 발병 5년 이내인 경우에 사용을 하죠. 일형 당뇨병이나 임산부, 또 모유수유자, 수술을 받는 사람, 썰파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약물의 부작용을 보면은 저혈당, 특히 이제 노인에게서 많이 나타나죠. 2% 정도에서 피부의 홍반, 5% 정도에서 위장계 장애가 나타난다고 연구로 나와 있고, 클로르프로마이드 섭취 환자의 35% 정도에서 심한 흉통, 또 오심 및 구토가 나타납니다. 이 약물은 반감기가 36시간까지 돼요. 그래서 굉장히 긴 거죠. 그러면 수술 중에 저혈당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하기 24에서 48시간 전에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노인에게는 특별히 주의해야 하고 경구 혈당 강화제 작용 시간이 48시간까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나 운동 후에 저혈당의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죠. 운동을 계획 중이라면 식후 1시간에 투약하거나 10에서 15g의 탄수화물 간식을 준비해서 30분마다 섭취하도록 하고 운동하기 전에 혈당을 측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운동요법. 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당뇨가 아닌 모든 사람에게도 공통적으로 이제 체력을 증진시키고 정서 상태 개선시키고 또 체중을 조절해주고 작업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요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당뇨병 환자에게 운동은 근육세포의 당 흡수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인슐린의 필요량을 줄일 수가 있고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LDL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라이드를 감소시켜요. 그러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많이 내려가죠. 혈압을 감소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이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규칙적이면서 지속적인 운동은
당뇨병 환자와 당뇨병 전 단계 사람에게 필수적인 영역이 되죠. 당뇨병 환자는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바꾸기 전에 1차적으로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자신의 혈당 수준, 피로 정도를 포함하여 운동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동 지침을 보면 나이나 신체 능력, 동반 질환 등에 따라서 운동의 종류, 빈도, 시간, 강도를 개별화하고 가능하면 운동 전문가에게 운동 처방을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구 혈당 강화제는 꼭 정리를 하라고 했죠.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강도 일주일에 적어도 3일 이상, 연속해서 이틀 이상 쉬면은 안 됩니다. 저항 운동 같은 경우에는 금기가 없는 한 일주일에 한 2회 이상 하고,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겠죠. 운동 전후 전신 상태나 운동의 강도가 변하거나 운동 시간이 길어질 때는 저혈당이나 고혈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혈당을 측정을 합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하기 전 심혈관 질환 및 미세혈관 합병증 유무를 평가하고 금기 사항이 없는지 확인을 하죠. 심한 망막병증이 있는 경우 망막 출혈이나 망막 박리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고강도 운동은 피하고, 심한 말초신경병증이나 발 질환이 있는 경우 체중 부하가 많은 운동은 피합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심혈관 위험이 높은 경우는 고강도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자, 일형 당뇨 환자일 경우에는 운동의 형태, 강도, 기간에 따라 혈당 반응이 매우 다양하죠. 그래서 식사와 인슐린 주사와 연관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운동의 시간대를 조율해야 하고 낮 동안의 활동 양상을 고려를 해야 돼요. 이러한 요인을 운동할 때 고려하지 않으면 저혈당 혹은 고혈당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걷는 운동을 많이 하고 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수영이 좋다고 하죠. 계획 없이 운동을 하는 것은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는 사람에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투약하는 환자일 경우에는 식사 혹은 15g의 탄수화물 스낵을 먹고 1시간 정도의 운동을 하도록 하고, 운동 전에 혈당을 측정하도록 합니다. 운동 중에는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서 30분마다 스낵을 먹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일형 당뇨 환자의 운동 지침을 보면 일형은 고혈당이나 저혈당을 자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향상되기 전까지 운동을 오래 하는 것은 피해야 하고, 운동으로 인한 저혈당의 위험은 아침 식전이 가장 높습니다. 운동의 강도는 중간이 적당하고 규칙적이어야 하고, 짧고 강도가 높은 운동은 약간의 고혈당증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또한 또 오랜 시간 운동하는 것은 저혈당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의 강도는 중간이 적당합니다. 인슐린의 효과가 최대로 작용하는 시점에서 운동하는 것은 저혈당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 시 물의 섭취는 필수적입니다. 혈당이 오른다면 식사 후에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운동 전에 혈당이 100 이하라면 15g의 탄수화물 간식을 섭취하고 15분에서 30분 후 다시 혈당을 측정합니다. 여전히 혈당이 100 미만이라면 운동을 연기하게 되죠. 일형 당뇨병 환자가 운동 전에 혈당이 250 이상이고
케톤효가 양성이라면 케톤효가 음성일 때까지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수분을 섭취하면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저혈당은 운동 중간뿐 아니라 운동이 끝난 후에도 몇 시간 동안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겠죠. 자, 2형 당뇨 환자의 운동 프로그램을 또 살펴보면 규칙적인 운동, 식이요법, 체중 감량이 조합이 되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경구형 혈당 강화제 요구량을 감소시키고 심혈관 위험 요인을 경감시키죠. 규칙적인 운동은 당뇨병의 고위험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2형 당뇨병 발생을 예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형 당뇨병 환자의 일반적 운동 지침을 살펴보면 운동 프로그램 전에 진단되지 않는 고혈압, 신경병증, 망막증, 신병증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학적 스크린 테스트를 해야 되고 중간 정도의 운동 프로그램으로 시작해서 점차 강도와 시간을 늘려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1형하고 2형이 운동 프로그램이 좀 다르죠. 일주일에 적어도 150분, 하루에 30분씩 주당 5일, 중간 정도 강도의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추천하고 근력 강화 운동과 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포함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자, 운동요법 교육을 보면 식이, 인슐린 투여, 운동을 밸런스, 그러니까 균형 있게 시행하도록 하고 만일 운동량이 평상시보다 많게 되면은 음식을 더 섭취하거나 인슐린 투여 용량을 줄이고 잠들기 전에 간단한 음식을 섭취해서 저혈당을 방지해야 합니다. 운동할 때는 본 운동을 하기 전과 후에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 시에는 운동 전과 후에 혈당 측정하고 운동의 효과가 12시간에서 24시간까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운동이 얼마 정도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지 알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운동 시에는 적절한 신발을 신도록 하고 운동 후 매일 발을 점검하면서 너무 덥거나 추운 곳에서의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혈당 조절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운동을 피하도록 하고 혈당이 300 이상이 되면서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운동하게 되면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어서 혈당이 상승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 같은 경우에는 관절의 운동 범위, ROM이 제한되죠. 걸음걸이도 바뀌고 또 유연성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결합 조직, 커넥티브 티슈도 점점 탄력성을 잃어가면서 심장과 폐의 기능 감소하고 근력과 힘도 점차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노인의 운동 프로그램의 초점은 주로 앉아서 하는 비활동성의 행동 패턴을 좀 더 능동적인 행동 패턴으로 바꾸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로 앉아서 활동하는 노인에게 낮은 강도로 신체 활동을 시작하도록 격려하고 처음에는 10분 이내보다 적은 시간으로 낮은 강도의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죠. 운동 시에는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갖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운동의 강도의 변화는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로부터 정규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뇨병 환자의 수술 간호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수술을 받을 경우 당뇨병 환자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일반인들도 수술 시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런 DM 환자의 평상시 당뇨병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식이도 일시적으로 변화되죠. 엠표가 이제 시작될 수가 있죠. 그러면서 투여하는 약물의 용량도 재조정이 됩니다. 수술에 따른 스트레스가 혈당을 올리고 감염이 쉽게 됩니다. 외과적의 그 인시전 부위 자체가 절개 부위 자체가 감염의 통로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당뇨 환자는 수술 전후로 특별한 간호가 요구가 되죠. 환자가 인슐린 투여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또 수술이 응급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술 전후 혈당치는 100에서 200mg per 데시리터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수술 전과 수술 중의 간호를 보면 수술 전에 혈당을 철저히 조절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일형일 경우에는 당뇨 환자가 수술에 따르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수술 전에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철저히 혈당을 조절할 필요가 있죠.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혈당이 조절될 때까지 응급수술을 연기할 것인지, 고혈당이나 저혈당 상태에서 수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DM 환자는 수술 그 날에 혈당이 컨트롤이 안 되면은 딜레이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든지 바이탈 사인하고 임상 검사, 혈당 측정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 준비 사항을 보면 공복시 혈당, 당화, 혈색소, 전해질, 혈액 요소 질소, 질소 혈증에 이제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크레아티닌, CBC, EKG, 심장 효소, 흉부 X선 검사는 필수적이죠. 수술 시간을 잡을 때 아침 일찍 시행해서 가능하면 식이나 인슐린 요법의 정규 스케줄의 변경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수술 당일 아침에 음식, 수분 및 경구혈당 강화제를 투여하지 않고 지속형 혈당 강화제인 클로르프로타미드 이 약물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약물의 반감기가 길어요. 그러면은 반감기가 길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런 양리작용도 길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 하루에서 이틀 전에 반드시 중단을 해야 합니다. 일형 당뇨병이거나 인슐린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는 정맥 주사로 인슐린 주입을 시작합니다. 저혈당을 방지하기 위해서 5% 포도당을 투여하고 마취과에서 이제 수술 중 혈당을 이제 측정을 하죠. 수술 중에 저혈당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술 시작 1시간 이내에 외과 의사에게 혈당치를 보고해야 하고 일단 수술실에 도착하면 당뇨병의 중증도와 수술의 범위에 따라서 이제 인터벤션이 다릅니다. 환자의 혈당치에 따라서 속효성 인슐린을 정맥으로 투여할 수 있고 피하로 주는 인슐린은 체온이나 순환 혈량, 마취제의 종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중에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요. 수술 후 간호의 목표를 보면 환자의 상태를 일단 스테이블, 안정시키고 당뇨병의 조절을 재확인하면서 상처 감염 막고 상처 치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표를 세워야겠죠.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만약에 이제 벤틸레이터, 기계호흡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인슐린을 정맥 내로 투여해서 혈당치를 80에서 110 사이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환자가 구강으로 섭취할 수 있을 때까지 5% 포도당 용액에 RI를 믹스해서 그러니까 속효성 인슐린을 믹스해서 정맥 내로 투여하죠. 환자가 식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혈당 조절을 위해서 하루에 3회 식사를 하고 식사 사이에 간식을 줍니다.
혈당 검사를 하루에 한 4번에서 6번 시행을 하고, 만약에 단기작용 인슐린은 혈당 검사에 기초를 두고 투여를 하면서 수술 전에 투여한 인슐린, MPH나 렌트 등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지만 용량을 꼭 재확인을 해야겠죠. 수술 후 저혈당 징후를 관찰을 하고 방광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도뇨는 피합니다. 만약에 유치 도뇨를 하게 된 경우에는 걸을 수 있을 때 이제 빼죠. 상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 부위 드레싱 교환 시 무균수를 철저히 지켜야 되고, 만약에 말초혈관 질환이 있거나 신경병증이 있는 경우에 특히 피부 손상 징후가 있는지 잘 관찰을 하고, 수술 부위에 감염 징후가 있는지 잘 관찰을 하려면 수술 부위에서 그러니까 배액되는 드레이니지 되는 양이나 혹은 나쁜 냄새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